선거 이전에 수차례 청와대를 접촉했습니다. 누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월 송철호, 송병기, 장환석 이 세 사람이 청와대 앞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거 매우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라는 논란이 있었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네, 이 청와대 인근에서의 청와대 인사와 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수상한 만남이 2번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검찰이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을 통해서 검찰이 확인해 본 결과 지난해 지방선거 이전에 송병기 부시장과 청와대 관계자가 최소 2번 만났다. 그리고 만나서는 이제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송철호 시장 후보의 어떤 공약을 논의했다라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청와대 현직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핵심 관계자와 이렇게 만나는 것 부적절한 것 아니냐. 게다가 공약을 점검한 것 자체도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잘못된 부적절한 만남은 한 번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검찰 관계자, 공무원은요, 선거의 기획이나 기획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검찰 관계자가 얘기한 거지만 이거 공직선거법 법 조항이에요. 당연한 얘기예요. 자, 서울고법 부장판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일하면서 알게 된 선거에 이용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을 넘겨줬다면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2차례 이상 송병기가 청와대 관계자를 만났다? 김 수장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일단 송병기 전 부시장이 지금 검찰에서 침착하게 잘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고 내용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차례 만나서 공약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면 그런 전제가 맞다면 부적절하죠.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찰에서 잘 밝혀서 전후 관계를 잘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요, 이게 2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2가지 측면에서? 예, 첫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여당 후보 진영입니다. 소위 송철호 시장 측, 송철호 시장 측 캠프 인사를 만난 거잖아요. 근데 여당 관계자를 만날 때 청와대 이른바 행정관들이 편하게 우리 식구를 만난다는 생각으로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자체도 부적절한 겁니다. 그 자체도 부적절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자, 어느 특정 후보 진영에서 청와대 행정관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면 만나줍니까? 그건 아닐 거거든요. 불가능하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청와대 행정관이 나섰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걸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자리에서 설사 대통령 공약을 설명했던 또는 총선 공약을 상의했던 그 자체의 부적절한 만남이고 그것이 공직선거법의 위반 소지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 사안 자체의 중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요, 시청자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것 같아요.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좀 방어를 해왔어요.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해명도 하고 고민정 대변인도 나서서 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나올 때마다 청와대가 뭔가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죠, 김민지 기자? 네, 이 만남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들이 조금씩 엇갈리는데요. 이번엔 또 뭐가 엇갈렸어요? 네, 장환석 청와대 행정관이 송병기 부시장과 만나서 대통령의 공약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리고는 송철호 후보가 출마할지 몰랐다라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는데요. 송병기 부시장의 변호인은 송철호 시장이 공약을 논의하려고 만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후보의 공약을 논의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둘 사이의 설명에도 조금 어긋나는 측면, 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부적절한 만남이었다는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건 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인 거예요. 청와대는 지난해 1월 회동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설명하기 위해서 만난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송병기 이분은 당장에 아니에요. 대통령 공약이 아니고요. 송철호 시장 공약 논의하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당연히 예.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다고 봐야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건은 부정선거, 공권력에 의한 권력에 의한 선거 개입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습니다. 아하. 자칫 잘못해서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청와대가 정말 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거짓말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청와대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어떠한 것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다 밝혀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동안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청와대 해명이 신뢰도를 스스로 셀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한번 쭉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별동대 아닌 특수관계인을 담당했습니다. 이른바 그 백원의 별동대원 관련해서. 근데 전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아이 무슨 소리예요. 저 창성동 별관 그 사무실을 다르잖아요. 별동대 존재했잖아요. 다르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후속 조치를 보고받은 적 없어요. 청와대에서 김기현 하다라고 난 다음에 경찰로부터 후속 조치 보고 안 받았어요. 노영민 비서실장 뭐라고 했습니까? 선거 전으로 9번 보고받았어요. 같아요? 엇갈리죠? 노영민 비서실장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첩보요 손대지 않고 그대로 경찰에 입첩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 뭐라고 했습니까? 제보 문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대로와 정리한 것 다릅니까? 다르죠? 예. 요거는 꼭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짚고 넘어가시죠. 예. 일단 별동대가 아닌 특수관계인 담당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말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정비서관실에 15명이 일하고 있으면 이 수석실에 일하는 15명의 업무라는 게 딱 정해져서 그거 외에는 꼼짝도 안 하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여러 가지 일들을 번갈아서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이걸 뭐 해명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민정비서관은 후속 조치 보고를 당연히 받은 적이 없죠.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건 반부패 비서관실로 보고가 들어갔을 거라는 제 뭐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제가 민정비서관 들어왔다가 우리 거 아니라고 해서 반부패 넘겨서 반부패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갔으니 경찰청에서 보고는 당연히 반부패로 갔으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보고를 받지 않다고 말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비서실장이 첩보 그대로 이첩했다와 제보 문건을 정리해 전달했다는 건 뭐 그게 뭐 문자로 오든 이메일로 오든 그거 출력해갖고 보고 섬달하고 내밀 그런 용기는 행정관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문서에 폼에서 맞춰 정리를 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그게 이첩이 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죠. 그러니까 청와대 해명이 모든 게 다 잘못됐다, 거짓말로 받아들이기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전 해명이 예. 잘 되는 것 같은데. 해명이 잘 되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의 예. 어떻든 간에 그 어설픈 해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의혹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정 그러니까 교수님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 청와대가 이걸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선택적 해명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점을 약간 바꿔놓게 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예. 저는 이 사안 자체는 국가 어떤 그 기관이 개입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청와대의 어떤 핵심 실세 뭐 소위 이른바 수석들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의미에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오히려 청와대 입장에서 철저한 진상을 촉구하되 오히려 할 말이 없으면 수사를 지켜보는 게 저는 맞다. 정부 여당이 다 나서가지고 감나라 배추나라 선택적 수사가 뭐다 이야기 이렇게 하지 얘기하는 것 말고 자체가 수사 결과를 지켜봐라. 청와대 자체가 궁색해지는 측면이 있어 진중하게. 보인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가 당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청와대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만 얘기하시죠. 네. 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첩보 그대로 이첩을 했다. 그리고 고민정 대변인은 제보문건 정리해 전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첩보 그대로 받은 거 그냥 공개하세요. 그리고 제보문건 정리해 전달한 거 그대로 공개하세요. 그걸 비교해 보자고요. 누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떠한 법적인 다른 혐의들을 더 넣는지 바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간단하게 밝히면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말로만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근거가 될 수 있는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장 소장님 말씀이셨고요. 네. 한번 청와대가 공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하명수사 논란에서. 그러니까 송병기라는 부시장이 청와대에 김기현 그 첩보 내용을 처음으로 제보한 사람. 그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송병기라는 사람이 그냥 청와대 쪽에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전달한 것과 청와대가 송병기한테 먼저 요구했느냐 이거는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예요. 근데 김민지 기자 지금 드러나는 정황상 어떻습니까? 네, 송병기 부시장이요.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청와대에 좀 압박이 좀 커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첩보를 제보한 게 아니라 청와대 문행정관이 하하. 먼저 요구했다라는 청와대가 식의 먼저 주장을 요구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의 하명이었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먼저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면 불법적으로 하는 정보 수집이 되고요. 이것은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도 불거질 수 있는 안단치 않은 사안인데요. 문제네요. 그간 이 민간인 사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요.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한 바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요?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양상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청와대가 지금 먼저 요구했다라는 게 송병기 부시장 쪽의 설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송병기 부시장의 저 말이 100% 팩트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송병기 부시장이 글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어떻게 거짓말을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김기현 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게 민간인 사찰하고 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장 소장님? 왜냐하면 청와대에서는요 임명직 고위 공직자들만 감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안에서 그렇습니다. 하하. 그런데 선출직 공무원을 첩보를 자기네들이 조사를 하고 먼저 요구해서 네, 먼저 요구를 하고 조사를 했다. 이거는 바로 민간인 사찰이죠. 김의겸 대변인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않는다. 유전자 변형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을 합니까?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을 데리고 전 국민을 사찰할 수는 없죠. 하지만 김기현이라는 선출직 공무원을 콕 집어서 사찰한 거 아닙니까? 제보해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고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하명 수사 논란에서 자꾸 우리가 송병기 얘기만 줄기차게 많이 나왔는데 또 하나의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송병기 부시장 위에 있는 울산시 행정을 이끌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입니다. 송철호 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하명 수사 논란 불거진 이후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인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실 송병기 부시장 얘기하면서 청와대 선거 개입 논란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사람이 바로 송철호 시장이잖아요. 오늘 성경 구절까지 인용해서 본인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시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말씀으로 제 심정을 표현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2018년 1월에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서 공약을 논의하신 적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이 펑펑 올 때는 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쓸면 거기에 또 쌓일 뿐입니다. 때를 기다렸다가 시민들에게 속 시원히 말씀드린 날이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처럼 이게 논란이 막 쌓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냥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흔들리지 않고 때를 기다리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 없이 질문을 받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송철호 시장? 아니,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소위 이른바 국가기관의 개입 문제, 또 대통령 가장 어떤 핵심 측근들이 연루된 문제, 얼마나 중대한 사건입니까? 예. 근데 이런 감성적 대응으로 이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체가 그냥 나이버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 갑자기 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과거에 임종석 실장이 뭐 탁현민 행정관 경질 사건 났을 때 첫눈이 오면 뭐 놓아주겠다. 이때가 생각나는데 지금은 눈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요. 엄청난 태풍이 일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여기서 이를테면 진실을 규명해서 이걸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지 저런 감성적 대응으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할 뿐이면 오히려 그것이 엄청난 정권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송철호 시장이 분명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감성에 호소할 때가 아닙니다. 라는 정 교수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